밤의 서울은 차갑고 습했다. 빌딩 숲 위로 먹구름이 낮게 깔렸고 빗줄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스팔트를 때려 부쉈다. 해발 100m가 넘는 고층 펜트하우스에 자리한 김준호의 집은 그 폭풍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된 요새 같았다. 30년간의 삶을 오직 자신을 위해 설계한 남자. 단 한 번도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타인에게 의존당해 본 적 없는 삶. 그의 공간은 그 철학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었다. 창밖의 풍경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미니멀리즘, 인테리어, 텅 빈 벽, 무채색의 가구, 그리고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 이 모든 것이 그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불필요한 감정, 예측 불가능한 변수, 비효율적인 관계.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삶에서 배제하며 살아왔다. 20대 초반에 이미 업계 정상에 올라섰고 30살에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섰다. 냉철한 판단력, 동물적인 감각, 그리고 타협 없는 추진력.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AI 로봇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다. 감정은 사치이며 관계는 곧 약점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서재에 앉아 있었다. 유리 테이블 위에는 다음 주에 있을 이사회 발표 자료가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창밖의 번개에 머물러 있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부터 으르렁거렸다. 그는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사내에서 암암리에 견제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특히 초에 전무의 견제는 노골적이었다. 노련하고 탐욕스러운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조용하던 현관문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똑, 똑. 처음에는 빗소리인 줄 알았다. 그는 다시 자료로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잠시 후 소리가 다시 들렸다. 똑, 똑. 빗소리와는 다른 규칙적이고 나지막한 소리. 그는 인상을 찌푸렸다. 이 늦은 밤에. 이런 폭풍우 속에서 누가 그는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었다. 혹시라도 택배기사라면 다음 날 다시 방문하라는 메모를 남기면 그만이었다. 그의 삶에 예상치 못한 침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똑, 똑, 똑.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간절함이 담긴 듯 더 규칙적이고 나지막하게 이어졌다.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밖의 존재가 궁금해졌다. 혹시라도 위층이나 아래층의 주민이 실수로 벨을 누른 것일까? 그는 인터폰을 보았다. 화면은 흐릿했지만 작은 형체가 비에 젖은 채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아이였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아이, 이 폭풍우 속에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 부모와 함께 있어야 할 아이가 혼자 이곳에 왔을 리가 없었다. 그는 의심으로 가득 찼다. 혹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아이를 이용해 접근하려는 수작인가? 그는 늘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는 습관이 있었다. 그는 경비실에 전화해 아이를 확인하고 부모에게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들려왔다. 아저씨, 저 도와주세요.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했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두려움과 간절함은 준호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차가운 이성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는 계속해서 말했다. 아저씨,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저기 저 차 위험해요. 준호는 어리둥절했다. 무슨 차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아이는 울고 있었다.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현관문 잠금 장치에 손을 올렸다. 그는 문을 열고 아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려 했다. 그의 냉정함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감정적인 동정심 따위가 자신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지만 이 상황은 그의 모든 논리를 벗어나 있었다. 찰칵 문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빗물이 들이쳤다. 아이는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서 있었다.
젖은 앞머리가 얼굴에 들러붙었고 손에는 낡고 해진 고민형이 꼭 쥐어 있었다. 아이의 커다란 눈은 공포에 가득 차 있었지만 준호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아저씨, 빨리요. 아이는 작은 몸을 던져 준호의 다리를 잡고 안쪽으로 끌어당겼다. 준호는 당황했지만 아이의 작은 힘에 이끌려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거대한 굉음과 함께 창문이 폭발했다. 쾅! 귀청을 찢는 소리가 빌딩 전체를 뒤흔들었다. 폭풍우보다 더 거친 바람이 준호의 집 안으로 들이닥쳤고 깨진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팔로 얼굴을 가렸다. 그는 충격에 휩싸였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그는 몸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가 서 있던 자리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지점. 창밖의 도로 위에는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는 차량 한 대가 전복되어 있었다. 전선이 끊어지면서 섬광이 번쩍였고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방금 전 아이가 위험해요 라고 했던 그 차가 분명했다. 준호는 믿을 수 없었다. 만약 아이가 자신을 잡아당기지 않았더라면 그는 지금쯤 유리 파편에 찔려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준호의 다리를 잡고 있었다. 빗물에 흠뻑 젖은 작은 몸이 준호의 옷을 적셨지만 준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오직 아이의 커다란 눈동자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는 방금 아이에게 목숨을 빚진 것이다. 자신의 논리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이었다. 아저씨, 괜찮아요. 아이의 목소리가 준호의 멍한 정신을 깨웠다. 아이는 그제야 눈물을 멈추고 준호를 올려다보았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섰다. 젖은 아이의 몸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지만 준호의 심장은 어느 때보다 뜨겁게 뛰고 있었다. 그는 아이를 집으로 들였다. 그의 완벽하고 무결한 세계에 예상치 못한 작은 존재가 들어온 순간이었다. 이제 그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아이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다. 생명의 은인이자 그의 삶을 뒤흔들 파멸의 예고편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의 시작이기도 했다. 창문이 폭발하고 유리 파편이 흩어진 그날 밤 이후 김준호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완벽하게 정돈된 요새가 아니었다. 거실 바닥에는 여전히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박혀 있었고 빗물에 젖어 눅눅한 공기가 감돌았다.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 아이는 소파에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과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처럼 고민형을 품에 꼭 끌어안은 채였다. 준호는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름도, 나이도, 가족도 모르는 존재. 이 아이는 그의 삶에 예기치 않게 던져진 낯선 변수였다. 그의 논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찼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이며 왜 하필 이 밤에 자신의 집을 찾아온 것일까? 그리고 그 아이가 말했던 위험한 차는 정말 우연이었을까? 그는 우선 이성을 되찾기 위해 행동하기로 했다. 그는 늘 그래왔듯이 문제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다. 그는 우선 보안 팀장에게 전화해 밤사이 일어난 사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사고 차량의 소유주, 탑승자, 그리고 사고 현장의 CCTV 기록까지 모든 것을 파헤치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냉정하고 단호했지만 그 자신은 알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불안정하게 뛰고 있다는 것을. 다음으로 그는 자신의 비서인 한 실장에게 연락했다. 한 실장은 준호의 완벽주의를 이해하고 그를 보좌하는 데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물이었다. 준호는 아이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설명하며 실종 아동 신고 기록을 모두 확인하고 인근 병원이나 보육시설에도 문의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아이가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 생각했다.
그게 그의 삶을 다시 예전의 평온한 상태로 되돌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조사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다음 날 아침, 한 실장은 어두운 얼굴로 준호에게 보고했다. 사장님, 말씀하신 실종 아동 신고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근 보육원과도 모두 연락했지만 해당 아이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사고 차량은 탑승자는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은 도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탑승자는 아직 신원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이나 유류품이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 음주운전 사고로 추정하고 종결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단순 음주운전 사고라니? 준호는 피식 웃었다. 그 웃음에는 분노와 조소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실종 아동 기록이 없다는 것은 아이가 누군가로부터 숨겨졌거나 혹은 공식적인 존재가 아닐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리고 차량 사고가 마치 의도적으로 꾸며진 것처럼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자신을 노린 계획된 공격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잠든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이 작은 존재는 자신을 향한 위험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저 운 좋게 자신을 살린 것일까? 준호는 아이의 젖은 신발을 벗겨내고 마른 담요를 덮어주었다. 아이는 잠결에 몸을 뒤척이며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작은 손의 용기가 준호의 심장을 묘하게 울렸다. 그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책임감 동정심 아니면 그 이상이었다. 아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준호는 거실 한쪽에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이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아이는 준호의 무릎 위에 작은 고민형을 올려놓았다. 아저씨, 이거 줄게요. 이게 뭔데? 준호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시선은 고민형에 고정되어 있었다. 날고해진 고민형은 아이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거 제 친구예요. 아저씨, 저 구해줬으니까 아저씨도 친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이 아이는 자신을 구해줬다고 말하고 있었다. 자신이 이 아이 덕분에 살았다는 것을 이 아이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가장 소중한 친구를 내어주고 있었다. 준호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잠시 혼란스러웠다.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일까? 그리고 왜 이렇게 순수하고 강한 것일까? 준호는 아이를 위해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빵과 우유. 그는 단 한 번도 타인을 위해 요리해 본 적이 없었다.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수와 포장된 음식들만 가득했다. 아이는 준호가 내놓은 빵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빵을 먹는 아이의 모습은 너무나 천진난만하고 행복해 보였다. 준호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어쩌면 그는 이 아이를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발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름이 뭐야? 준호가 물었다. 아이는 빵을 우물거리며 말했다. 아저씨, 저 이름 없어요. 준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름이 없다니 아이는 그 말을 너무나 당연하게 내뱉었다. 준호는 아이의 대답에서 깊은 슬픔과 어둠을 느꼈다. 이 아이는 분명 보통의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었다. 이 아이의 배경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아이를 자신의 곁에 두기로 결정했다. 그는 더 이상 아이를 문제 해결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이 아이는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자 자신이 반드시 지켜야 할 존재였다. 준호는 한 실장에게 모든 조사를 잠시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아이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모든 것을 파헤치기로 했다. 그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아이의 작은 손은 따뜻했다. 준호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왕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한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그는 그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의 삶은 이 작은 존재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김준호의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완벽하게 계획되었던 그의 일상은 이제 아이라는 변수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미로가 되었다. 그는 아이에게 아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름다운 이로운 아이라는 뜻을 담았다. 아이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드는 듯 부를 때마다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그의 차갑고 무미건조한 펜트하우스에 처음으로 따스한 빛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 빛은 동시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아린을 집에 들인 지 이틀째 되던 날, 준호의 개인 보안 시스템에 이상 징후가 감지되었다. 그의 집은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받고 있었고, 해킹 시도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시스템은 누군가 준호의 사적인 통신 기록과 집 주변의 CCTV 자료에 접근하려 했다고 경고했다.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예사롭지 않았다. 고도의 기술을 사용한 흔적, 그리고 그들이 노린 것이 오직 최근 이틀간의 기록이라는 점은 명백했다. 그들은 준호가 이틀 전 겪었던 사고와 그 이후의 행적을 쫓고 있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의 곁에 나타난 아린을 찾고 있었다. 준호는 머릿속으로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갔다. 아린이 우연히 자신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쫓기고 있었고 자신은 의도치 않게 그 싸움에 휘말린 것이 분명했다. 단순한 범죄 조직의 소행이 아니었다. 이토록 정교한 해킹 기술과 조직적인 움직임은 국가 정보기관이나 대규모 기업의 첩보 활동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개인의 힘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한 사람의 번호를 눌렀다. 과거에 그와 함께 비밀리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인물, 김민준이었다. 민준은 전직 정보 요원으로 현장 경험과 탁월한 정보 수집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준호와는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였지만 서로의 실력을 존중하며 신뢰를 쌓았다. 여보세요, 김민준. 준호는 망설임 없이 본론부터 꺼냈다. 전화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다. 준호, 네가 이 번호로 연락할 줄은 몰랐는데. 민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급한 일이야.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나? 준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자신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 그리고 아린의 존재. 민준은 준호의 말을 끊지 않고 들었다. 네가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말인가? 김준호가 민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아닌 순수한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상황은 복잡해. 그 아이가 내 목숨을 구했어. 그리고 그들은 아이를 찾고 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해.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알겠어. 당장 움직이지. 네가 직접 전화할 정도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아니까. 다만 명심해. 네가 뛰어든 이 판은 네가 지금까지 상대해온 비즈니스 게임과는 차원이 달라. 규칙도 없고 심판도 없어. 그래도 괜찮아. 준호는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린의 순수한 미소만이 떠올랐다. 그와 동시에 서울의 다른 한켠에 위치한 화려한 사무실, 고급 가죽 소파에 기대앉아 시가 연기를 내뿜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지훈, 대형 금융그룹의 전무이자 김준호의 가장 노골적인 경쟁자였다. 그는 준호의 프로젝트를 견제하고 준호가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박지훈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조롱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른팔인 이 팀장에게 보고를 받고 있었다. 해킹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김준호의 보안 시스템은 예상보다 훨씬 견고했습니다. 이 팀장의 보고에 박지훈은 코웃음을 쳤다. 고작 해킹 따위에 놀랄 게 뭐 있나. 그 녀석은 AI 로봇일 뿐이야. 컴퓨터는 잘 다뤄도 인간적인 감정은 제로지. 어린애 그런 건 기껏해야 이틀이면 지겨워질 거다. 결국 귀찮아서 내보내겠지. 하지만 전무님,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김준호가 혹시라도 그 아이를 통해 뭔가 알아내려 한다면? 아니, 박지우는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김준호는 그런 쓸데없는 지짓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 그 녀석의 약점은 바로 그 완벽한 이성과 냉정함이야. 어린애의 존재는 그저 일시적인 소란일 뿐이다. 오히려 좋아. 그 녀석의 발목을 잡는 작은 돌멩이가 될 테니까. 박지우는 준호의 심리를 완벽하게 읽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준호가 언제나 이성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릴 리 없다고 믿었다. 이 오만한 확신은 결국 그 자신의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었다. 그는 아린이라는 작은 존재가 준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거대한 위력을 가질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한편, 준호는 민중과의 통화를 마친 후 아린에게 다가갔다. 아린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종이에는 알록달록한 크레파스로 커다란 집과 두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한 명은 자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준호였다. 아린은 그림을 준호에게 보여주며 해맑게 웃었다. 아저씨랑 나랑 같이 사는 집이에요. 준호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 아이는 순수하게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아이의 모든 희망과 믿음이었다. 그는 이 희망을 지켜주기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냉철한 이성은 이제 아린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 작은 아이를 노리는 거대한 어둠에 맞서 김준호의 서재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요새가 아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민준이 보내온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다. 아리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었다. 그녀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때때로 들려올 때마다 준호의 심장은 묘한 안정을 찾았다. 그 안정은 동시에 그를 옥죄는 위협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민준의 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 그가 보낸 자료는 단순한 해킹 흔적과 차량 소유주 정보를 넘어 그 모든 사건이 서로 어떻게 엮여 있는지 보여주었다. 사고 차량은 박지훈이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되어 있었고 아이를 쫓던 해커들은 과거 박지훈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되었던 인물들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자 준호는 박지훈이 이 모든 것의 배후임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분노는 단순한 짜증을 넘어선 차갑고 깊은 증오로 변했다. 박지훈, 준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 이름에는 단순한 라이벌 관계를 넘어선 뼈아픈 과거가 담겨 있었다. 박지훈과 김준호, 이 두 이름은 재계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어 왔다. 한 명은 가진 것 없는 천재, 다른 한 명은 모든 것을 가진 오만한 귀족. 그들의 대결은 단순히 비즈니스 경쟁을 넘어 계급과 신념의 충돌이었다. 박지훈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다. 그의 아버지는 대형 금융그룹의 회장이었고 그의 삶은 거침없이 짜여진 엘리트 코스를 따라 흘러갔다. 그는 노력보다는 배경을, 실력보다는 인맥을 중요시했다. 준호는 그런 그에게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 명문대 졸업장도, 화려한 인맥도 없이 오직 탁월한 분석력과 비즈니스 감각만으로 최정상에 오른 준호는 박지훈의 오만한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위협이었다. 5년 전, 두 사람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당시 준호는 한 IT 스타트업의 CEO였고 박지훈은 그 회사를 인수하려 했다. 박지훈은 준호에게 거액의 금액을 제시하며 어차피 너 같은 놈이 키울 수 있는 회사는 이 정도가 한계라고 조롱했다. 그러나 준호는 제안을 거절하고 오히려 박지훈이 눈독 들이고 있던 다른 기업과 손을 잡고 역으로 박지훈의 발목을 잡았다. 그 사건으로 박지훈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그의 명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그 굴욕은 박지훈의 내면에 준호를 향한 깊은 증오의 뿌리를 내리게 했다. 김준호, 그 빌어먹을 로봇 같은 놈. 감정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놈이 대체 뭘 할 수 있겠어. 당시 박지훈이 비웃으며 내뱉었던 그 말이 지금 준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박지훈의 말을 되새기며 깨달았다. 박지훈은 여전히 자신을 감정이 없는 기계로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린을 공격한 것이다. 준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 그를 무너뜨리려 한 것이다. 박지훈은 준호에게 오직 이성만이 존재하는 너의 세계를 파괴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박지훈의 오만은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다. 그는 준호가 이미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아린이라는 작은 존재는 준호의 차가운 심장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다. 아린의 손을 잡고 잠드는 순간 준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세계는 확장되었고 그 확장된 세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존재가 생겼다. 그날 밤 아린이 잠든 후 준호는 침대 곁에 앉아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아린은 잠결에도 고민형을 꼭 안고 있었다. 준호는 아린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어떤 고통을 겪고 여기까지 온 것일까? 그리고 그 고통의 근원에는 박지훈의 탐욕과 오만함이 있었다. 준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되찾고 한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준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다. 그는 이제 냉정한 분석가이자 복수를 맹세한 전사였다. 그는 박지훈의 모든 비리와 부패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박지훈이 가진 모든 것, 그의 권력, 명성, 그리고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했다. 그는 박지훈이 가장 무시했던 자신의 강점, 즉 냉철한 이성과 완벽한 계획으로 그를 공격할 것이었다. 박지훈이 감정 없는 기계라고 비웃었던 그 이성으로 가장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 싸울 것이었다. 내가 네 오만함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준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는 절대 이 작은 아이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었다. 김준호의 펜트하우스는 이제 완벽하게 변모했다. 미니멀리즘의 정수를 자랑하던 공간은 거대한 작전 사령부로 탈바꿈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대형 스크린 여러 개가 세워졌고 각종 차트와 그래프, 복잡한 인물 관계도가 벽을 가득 채웠다. 컴퓨터 키보드 소리와 프린터 소리가 쉴 새 없이 이어졌고 준호와 민주는 며칠 밤낮으로 잠을 설쳐가며 박지훈의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를 파헤치고 있었다. 민주는 거친 외모와 달리 놀라운 정보 수집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박지훈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의 과거를 샅샅이 뒤졌다. 숨겨진 페이퍼 컴퍼니, 차명 계좌, 그리고 심지어 정치인들과의 비밀스러운 거래 내역까지 찾아냈다. 준호는 민준이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안에 숨겨진 패턴과 논리를 찾아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였지만 서로의 강점을 완벽하게 보완하며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움직였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박지훈의 비리는 준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는 단순한 경쟁자를 넘어 국가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부패 세력의 핵심 인물이었다. 박지훈의 네트워크는 금융, 건설, 정치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거미줄처럼 엮여 있었고 그들은 비리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해왔다. 이 모든 부패의 연결고리가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5년 전 박지훈 그룹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였다. 준호, 이 프로젝트의 회계 자료가 이상해. 기록이 여러 차례 삭제되고 자금의 흐름이 불투명해. 뭔가 숨기고 있어. 민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 부분을 의심하고 있었어. 당시 프로젝트 담당 회계 책임자가 갑자기 실종됐다는 기록이 있어.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민주는 준호의 말을 듣고 즉시 실종된 회계 책임자의 정보를 파헤쳤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실종된 회계 책임자의 유일한 혈육은 어린 딸 하나였다. 그의 아내는 몇 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는 딸과 단둘이 살고 있었다. 민주는 어렵사리 그 딸의 사진을 찾아냈다. 준호는 민준이 건넨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사진 속의 아이는 다름 아닌 아린이었다. 이 아이가 실종된 회계사의 딸이었어.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과 잠들어 있는 아린을 번갈아 보았다.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아린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박지훈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 즉 모든 비리 증거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박지훈이 그토록 아린을 찾으려 했던 이유가 명확해졌다. 아린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박지훈 제국의 몰락을 가져올 핵폭탄이었던 것이다. 준호는 아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아린은 잠투정을 하며 뒤척였다. 아빠, 무서워요.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말했다. 그 말을 듣자 아린은 안정을 되찾은 듯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준호는 자신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린에게 아빠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 아이의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던 미안함, 그리고 이 아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의 마음속에 깊숙이 뿌리내렸다. 아린아, 네오의 아버지가 남긴 것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겠니? 아린은 잠에서 깨어난 듯 눈을 비비며 준호를 올려다보았다. 그거, 아빠가 준 거? 비밀이야. 아린의 말에 준호는 긴장했다. 아린아, 아저씨가 아린이를 지켜줄게. 그러니까 아빠가 준 게 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아린은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의 고민형을 들어 올렸다. 여기 안에 있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고민형을 살펴보았다. 낡고해진 고민형의 한쪽 귀가 이상하게 부풀어 있었다. 그는 작은 칼로 실밥을 조심스럽게 뜯어냈다. 그 속에는 작고 얇은 USB 메모리 카드가 숨겨져 있었다. 준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것이 바로 아린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증거물이었다. 준호는 즉시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파일은 암호화되어 있었고 쉽게 열리지 않았다. 준호는 온갖 해킹 프로그램을 동원했지만 암호는 풀리지 않았다. 그때 옆에 있던 아린이 화면을 보더니 말했다. 아빠가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장 아름다운 기억을 떠올려. 라고. 아린의 말에 준호는 잠시 멈칫했다. 가장 아름다운 기억. 그는 아린에게 물었다. 아린이에게 가장 아름다운 기억은 뭐야? 아린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랑 같이 햄스터 기르던 거요. 준호는 즉시 암호 입력창에 햄스터라는 단어를 입력했다. 그러나 암호는 풀리지 않았다. 준호는 다시 아린에게 물었다. 아빠가 햄스터를 사랑했니? 아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햄스터 이름이 행복이라고 지었어요. 준호는 즉시 암호 입력창에 행복이라고 입력했다. 엔터 키를 누르자. 암호가 해제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며 폴더가 열렸다. 준호는 경악했다. 폴더 안에는 박지훈의 모든 비리가 담긴 방대한 양의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횡령, 배임, 정치인 로비, 그리고 심지어 살인교사 정황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아린의 아버지가 남긴 진실의 기록이었다. 준호는 아린을 품에 꼭 안았다. 이 작은 아이가 박지훈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무너뜨릴 열쇠였던 것이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준호는 박지훈에게 방역할 모든 무기를 손에 넣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알 수 있었다. 이제 박지훈은 모든 것을 걸고 그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그의 삶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지켜야 할 아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지훈의 사무실에는 승리의 미소가 감돌았다. 그의 오른팔인 이 팀장이 가져온 보고서는 그에게 확신을 주었다. 전무님, 김준호가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가 저희가 심어놓은 페이퍼 컴퍼니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물었습니다. 예상대로군. 박지훈은 여유롭게 와인잔을 흔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김준호는 완벽한 기계다. 모든 것을 데이터와 논리로만 판단한다. USB에 담긴 정보가 진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테니 그는
반드시 자신의 강점인 분석과 추적을 이용해 자신을 공격하려 들 것이다. 박지훈은 그것을 역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원론에는 우리가 준비한 대로 흘려보내. 김준호가 그 미끼를 물었을 때 우리는 그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거다. 박지훈의 눈빛은 섬뜩하게 빛났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설계해 놓았다. 김준호가 자신의 비리 네트워크를 파헤치려 할 때 그가 추적하는 모든 정보는 박지훈이 미리 조작해 놓은 가짜 정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김준호가 허위 정보로 자신을 공격하는 순간 박지훈은 그를 무고한 자신을 공격하는 파렴치한 사업가로 몰아붙여 한 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을 작정이었다. 그는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그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완벽한 이성이지. 박지훈은 자신이 김준호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하며 웃었다. 그는 김준호의 심리, 그의 행동 패턴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박지훈의 오만한 확신은 그의 시야를 가렸다. 김준호의 펜트하우스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차가운 전략으로 가득 찼다. 민주는 박지훈의 행동을 분석하며 경고했다. 준호,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 이 정도로 허술하게 비리를 노출할 박지훈이 아니야. 뭔가 이상해. 나도 같은 생각이야. 준호는 모니터에 비치는 박지훈의 웃는 얼굴을 응시했다. 그는 그 웃음 속에서 오만함과 함정을 읽어냈다. 박지훈은 내가 USB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리고 그는 내가 이 정보를 이용해서 그를 공격할 거라는 것도 예측하고 있겠지.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리는 거실 한쪽 구석에서 작은 장난감 블록을 쌓고 있었다. 그 모습은 그에게 평온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했다. 박지훈은 아린의 존재를 자신이 무시할 수 없는 약점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몰랐다. 아린은 그의 약점이 아니라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은 그의 이성적인 판단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우리는 박지훈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거야. 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준호는 차갑게 말했다. 그는 내가 그의 함정에 빠져 허위 정보로 그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우리는 그 함정을 이용할 거야.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교묘했다. 준호는 민준에게 박지훈이 흘린 가짜 정보들을 역으로 이용해 그의 네트워크 내부에 혼란을 일으키도록 지시했다. 박지훈의 네트워크는 견고해 보였지만 내부에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탐욕스러운 인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는 이들의 불신을 이용해 내부에서부터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동시에 준호는 아린을 위한 완벽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그는 민준의 가장 신뢰할 만한 요원을 고용해 아린을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안전 가옥으로 옮겼다. 그곳은 박지훈은 물론 준호의 비서나 다른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다. 아린과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준호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녀의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아린아, 아저씨가 곧 돌아올 거야. 준호는 아린을 안전가옥으로 데려가기 전 그녀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린은 준호를 올려다보며 해맑게 웃었다. 응, 아저씨가 나를 지켜줄 거니까. 나는 괜찮아. 그녀의 순수한 믿음은 준호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는 아린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마지막 작전을 준비했다. 박지훈은 자신이 완벽한 함정을 놓았다고 믿으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자신이 놓은 함정은 오히려 김준호의 손에 의해 더욱 거대한 파멸의 도구로 변해가고 있었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한 명은 오만함으로, 다른 한 명은 사랑과 사명감으로 무장한 채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를 앞두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김준호는 거대한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강당의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 기업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앉아 있었고 눈앞에는 박지훈이 자리하고 있었다. 박지훈의 얼굴은 여전히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준호의 기자회견이 단순한 비방전일 것이라고 확신하며 비웃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 미소는 곧 사라질 것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냉정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신제품 발표회가 아닙니다. 한 기업의 추악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자리입니다. 준호의 말이 끝나자 스크린에는 박지훈 그룹의 회계 장부가 펼쳐졌다. 장부에는 정상적인 거래 내역 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페이퍼 컴퍼니들과의 수상한 자금 거래 내역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 준호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그 모든 거래 내역을 하나씩 짚어나갔다. 그는 단순히 파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파일들이 어떻게 조작되었고 그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해 마치 강의하듯이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한 조각 없이 오직 논리와 증거만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회계 조작이 아닙니다. 박지훈 전무님께서 수년에 걸쳐 축적해온 불법 자금의 기록입니다. 이 자금은 정치인들의 로비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경쟁 기업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리의 핵심에는 한 인물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스크린에 아린의 아버지였던 회계 책임자의 사진을 띄웠다. 박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준호가 USB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모든 증거를 이렇게 완벽하게 분석하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폭로할 줄은 몰랐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USB에 담겨 있던 박지훈의 목소리가 녹음된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그 녀석의 딸만 찾아내면 모든 게 끝난다. 흔적을 남기지 마. 음성 파일이 강당에 울려 퍼지자 박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전부 거짓말이라고 박지훈은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이미 무너진 자신의 제국 위에서 울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사장님, 준호의 비서인 한 실장이 다급한 표정으로 준호에게 다가왔다. 그는 준호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준호는 한 실장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미묘한 불안함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한 실장은 그의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경찰이 한 실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불안했지만 그 뒤에는 준호가 알지 못했던 냉혹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강당의 모든 조명이 꺼졌다. 암전 혼란이 강당 전체를 휩쓸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고 준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다. 그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다운시킨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그의 목에 와닿았다. 김준호 씨, 조용히 따라와 주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준호는 몸을 돌리려 했지만 목에 닿은 차가운 금속이 그를 제지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박지훈의 마지막 발악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다. 그를 납치하고 증거를 없애는 것. 한 실장. 지금 뭐 하는 거야? 준호는 침착하게 물었다. 그러나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는 그저 제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 실장은 어둠 속에서 준호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박지훈의 소나귀에 잡혀 가족을 인질로 잡힌 채 준호를 배신해야 했던 것이다. 준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그는 한 실장에게 느꼈던 배신감보다 그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안타까움이 먼저 밀려왔다. 그러나 지금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가 아니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오직 하나, 아린을 지키는 것이었다. 준호는 혼란 속에서 몸을 비틀어 남자의 팔을 꺾고 빠르게 도망쳤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다급하게 문자를 보냈다. 한 실장이 배신했다. 아린이가 위험해. 그는 강당을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뒤에서는 누군가 그를 쫓고 있었다. 총소리가 울렸다. 준호는 몸을 웅크린 채 차 한 대에 몸을 숨겼다.
그는 깨달았다. 박지훈의 함정은 단순한 함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고 한 실장의 배신은 그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 결정적인 한 수였던 것이다. 준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 명성,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의 신뢰까지.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완벽한 이성과 논리로 움직이는 CEO가 아니었다. 그는 오직 한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절박한 남자였다. 그는 달렸다. 이제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아린을 구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박지훈에게 진정한 파멸을 안겨주는 것. 강당을 빠져나온 김준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차장을 가로질렀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와 비명소리는 그를 더욱 절박하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CEO가 아니었다. 넥타이는 풀어헤쳐졌고 슈트는 흙먼지에 더럽혀졌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하나. 아린이 있는 안전 가옥으로 가는 것이었다. 한 실장의 배신으로 인해 아린의 위치가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몸을 던지며 자신의 차로 향했다. 채 올라탄 그는 미친 듯이 핸들을 꺾어 도심을 빠져나갔다. 백미러로 보이는 그의 회사 건물은 이미 경찰차와 기자들로 혼란스러웠다. 박지훈이 자신을 공범으로 몰아붙이려 할 것이 분명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도, 명예도, 그리고 가장 신뢰했던 사람의 신뢰까지. 그러나 그는 괜찮았다. 그 모든 것은 그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아린의 안전만이 그의 모든 것을 의미했다. 그는 민준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다. 안전가옥 해킹 흔적 발견. 그들도 움직이고 있다. 서둘러. 준호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10분. 10분 안에 아린에게 가야 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안전가옥 주변은 이미 박지훈의 사설 용병들로 포위되어 있었다. 그들은 준호가 올 것을 예상하고 매복해 있었다. 준호는 차를 세우고 민준에게 전화와 했다. 민준, 그들은 이미 와 있어. 나는 못 들어가. 네가 먼저 들어갈 필요 없어. 내가 다른 길을 알려줄게. 안전가옥 뒤쪽으로 가면 샛길이 있어. 아린이는 아직 무사해. 내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움직여. 민준의 지시에 따라 준호는 안전가옥 뒤편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민준은 드론을 띄워 용병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들의 시선을 잠시 분산시킬 폭발물을 터뜨렸다. 쾅! 폭발음과 함께 그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린 틈을 타. 준호는 재빨리 샛길로 달려가 안전가옥의 후문 잠금 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섰다. 아리나? 준호의 목소리를 듣자 아리는 숨어있던 옷장 안에서 튀어나왔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준호의 품에 안기자 안정을 찾은 듯 웅크렸다. 아저씨, 무서웠어요. 괜찮아. 아리나, 이제 괜찮아. 아저씨가 왔어. 준호는 아린을 품에 꼭 안으며 속삭였다. 그는 아린의 작은 어깨를 쓰다듬으며 그녀를 진정시켰다. 이 순간 그의 모든 분노와 절망은 사라졌다. 그의 모든 것은 이 작은 아이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집중되었다. 안전 가옥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준호는 아린을 데리고 다시 밖으로 나왔다. 박지훈의 용병들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지만 준호는 이미 그들의 예상 밖의 행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따돌리기 위해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향했다.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뒷골목이었다. 그들은 택시 대신 버스를 탔다. 럭셔리한 리무진과 개인 헬기만 타던 준호는 이제 낡은 버스의 좌석에 아린을 앉히고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심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절박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는 더 이상 권력의 상징인 슈트를 입은 CEO가 아니었다. 그는 한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평범한 한 남자였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준호는 아린을 데리고 도심 외곽의 허름한 모텔에 묵었다.
모텔방은 퀴퀴한 냄새가 났고 침구는 낡았지만 아린은 준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아린이 잠든 모습을 보며 준호는 생각했다. 박지훈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자신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린이라는 소중한 존재를 얻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이 싸움에서 이긴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잠이 든 아린의 작은 손을 잡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완벽하게 정돈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알았다. 그의 삶에 진정으로 부족했던 것은 바로 이런 예측 불가능한 온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용기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박지훈에게서 되찾을 것이다. 아린의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시 외곽의 낡은 모텔 방. 김준호는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속보가 연이어 터지고 있었다. 박지훈 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는 뉴스, 그리고 박지훈 전무의 비리 혐의에 대해 검찰이 내세 착수했다는 소식까지. 이 모든 것은 준호와 민준이 지난 며칠 밤낮으로 준비한 최종 계획의 결과물이었다. 준호는 더 이상 언론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USB에 담긴 핵심 자료들을 복사하여 민준의 정보망을 통해 검찰, 금융감독원, 그리고 몇몇 신뢰할 만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들에게 익명으로 전송했다. 그는 박지훈이 자신을 막아설 준비를 하기도 전에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마치 바이러스처럼. 진실이라는 바이러스는 박지훈의 제국 곳곳에 퍼져나갔고 내부에서부터 그 견고했던 시스템을 부식시키고 있었다. 서울의 가장 높은 빌딩에 위치한 박지훈의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고 비서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그에게 보고서를 내밀었다. 전무님, 저희 그룹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왔습니다. 박지훈은 와인잔을 내던지며 분노했다. 이게 다 김준호 그 자식의 짓이야?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의 오만함은 이제 광기로 변해 있었다. 그는 김준호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적과 싸우고 있었다. 감정도 없고 약점도 없던 김준호가 이제는 감히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다. 그는 김준호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철저히 과소평가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몸서리쳤다. 박지훈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용병들을 불러 모았다. 김준호의 위치를 찾아 그 녀석은 반드시 아이와 함께 있을 거야. 그 아이가 내 모든 것을 뺏어갔다. 그의 눈은 증오로 이글거렸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 오직 분노와 복수심만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때 민준에게서 준호에게 문자가 도착했다. 박지훈이 모텔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해. 준호는 휴대폰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들은 언제나 한 발짝 늦었다. 그러나 준호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박지훈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 올 것이라고. 준호는 잠든 아린을 조심스럽게 안았다. 아린아, 아저씨랑 같이 갈 곳이 있어. 그는 아린을 채 태우고 모텔을 빠져나갔다. 박지훈의 차량이 모텔로 들어서는 것을 보며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박지훈이 오기 전에, 그리고 박지훈이 아린에게 손을 대기 전에 그를 끝낼 계획이었다. 그는 박지훈이 모텔에 들어서고 그가 자신의 방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준호는 차에서 내려 박지훈에게 다가갔다. 박지훈 전무님, 저를 찾으시는군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박지훈은 준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 멈칫했다. 김준호, 네 이놈, 네가 내 모든 걸 망쳤어. 제가 망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오만함과 탐욕으로 당신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겁니다.
준호는 아무런 감정에 동요 없이 말했다. 당신은 저를 감정 없는 기계라고 비웃었죠? 그러나 당신은 몰랐습니다. 제가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을 간과했다는 것을. 바로 당신의 오만함이죠. 박지우는 준호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무슨 헛소리야. 내가 진정한 승리자다. 네가 아무리 날 공격해도. 나는 너를 무너뜨릴 수 있어. 네 옆에 있는 그 아이만 있으면. 그때였다. 준호가 박지훈의 시선을 따라 뒤를 가리켰다. 박지훈이 돌아본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 당신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건 오직 당신의 파멸뿐입니다. 준호는 조용히 말하며 자신의 손목시계에 숨겨진 작은 버튼을 눌렀다. 동시에 민준에게서 온 문자가 도착했다. 경찰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변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박지우는 상황을 파악하고 준호를 향해 달려들려 했다. 그러나 그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대의 경찰차가 모텔을 에워쌌고 경찰들이 박지훈에게 다가왔다. 박지훈 씨, 체포하겠습니다. 횡령, 배임, 살인교사 혐의입니다. 박지훈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준호를 노려보았다. 네가 나를 감히가 아닙니다. 공정함입니다. 준호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박지훈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지훈은 경찰들에게 끌려가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규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이었다. 준호는 박지훈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차에 타 있는 아린을 바라보았다. 아린은 잠이 든 채였다. 준호는 아린의 작은 손을 잡았다. 이 아이는 이 모든 어둠과 싸워 이긴 승리자였다. 준호는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지켜냈고 그녀의 아버지가 원했던 정의를 실현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그는 그 역할을 기꺼이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지훈의 몰락은 순식간이었다. 언론은 연일 그의 비리에 대해 보도했고 검찰은 USB에 담긴 결정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와 그의 공범들을 구속했다. 한 실장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정의는 물결처럼 넘실거렸고 오만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그러나 김준호의 삶은 더 이상 예전의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아담한 단독주택을 구입했다. 높고 차가운 펜트하우스 대신 따뜻하고 포근한 집을 선택했다. 거실에는 알록달록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다. 미니멀리즘 인테리어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아이의 장난감과 책들이 채웠다. 아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준호에게 달려가 안겼다. 준호의 일상은 완전히 변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린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서툰 솜씨였지만 아린은 그가 만들어준 빵과 우유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약 먹었다. 그는 회사에 출근하는 대신 아린을 동네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갔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 대신 아린의 작은 손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회의실의 냉철한 분석가가 아니었다. 그는 아린의 친구이자 보호자이자 그리고 한 가족이었다. 어느 날 오후 준호는 아린과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다. 아린은 그림을 그렸고 준호는 그런 아린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차가운 표정이 없었다. 그 자리는 따스함과 평화로움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박지훈과의 싸움을 통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저씨, 햄스터 기를까요? 아린이 묻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햄스터 기르자. 아빠랑 같이. 준호는 무의식적으로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아리는 그 단어를 듣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준호를 올려다보았다. 아빠. 준호는 아린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았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알았다. 이 감정이 바로 그가 평생을 피해왔던,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찾은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그래, 아빠, 아린이 아빠. 그 말에 아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녀는 준호의 품에 달려와 안겼다. 아빠. 그 작은 외침은 준호의 심장을 울렸다. 그는 그녀의 작은 몸을 꼭 안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남자도, 감정 없는 로봇도 아니었다. 그는 하나이의 아빠였다. 시간이 흘러 박지우는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갇혔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모든 것을 빼앗아간 김준호에게 복수를 다짐했다. 그러나 그가 몰랐던 것은 김준호는 이미 그가 생각하는 복수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다. 준호는 이미 승리했다. 그는 더 이상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흥미가 없었다. 그의 제국은 이제 오직 아린이라는 작은 세계였다. 준호는 가끔 밤에 잠든 아린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 즉 정의와 진실은 이제 온전히 준호의 몫이 되었다. 그는 아린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을 지켜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오만함에서 벗어나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고독과 파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한 남자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되찾고 한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에 대한 것이다. 차가운 빛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새로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꽃을 피웠다. 그리고 준호는 마침내 깨달았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성과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용기라는 것을